2025년 5월 서울중앙대학병원 3층 복도에서 68세 윤미자는 늘 그렇듯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있었다. 4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 날이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바닥에는 그녀의 왜소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빗소리가 병원 지붕을 두드렸다. 윤미자는 대걸레를 꾹꾹 눌러 물기를 짜냈다. 그녀의 손등에는 나이테처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윤 씨, 오늘도 야근이야? 간호사 정수진이 차트를 들고 지나가며 물었다. 윤미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병원이 집보다 편안했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의 악몽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병원 바닥을 닦고 누군가의 체액과 상처 자국을 지우는 일이 마음 편했다. 남의 상처는 씻어낼 수 있었지만 자신의 것은 그럴 수 없었다. 간호사들은 윤미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5년 전 취직했을 때부터 그녀는 말이 없었다. 수다 떨기 좋아하는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윤미자는 자신의 일만 묵묵히 했다. 야간 당직도 마다하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그녀는 그저 병원 벽지처럼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저녁 9시가 되자 윤미자는 대걸레와 청소도구를 창고에 정리했다. 퇴근 시간이었다. 그녀는 병원 뒷문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그녀의 작은 방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비가 그치고 초여름 밤 공기가 후덥지근했다. 방에 도착한 윤미자는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다. 늘 그랬듯이 소주 한 병을 꺼내고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1980년 5월 꽃이 만발했던 캠퍼스에서 의대생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21살의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사진 속에서만 살아있는 약혼자 김태우. 윤미자는 소주잔을 들어 허공에 누군가와 건배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어, 태우야.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쓰디쓴 액체가 식도를 따라 내려갔지만 그녀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더 쓴 것들을 너무 많이 삼켜왔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 소식이 흘러나왔다. 무심히 화면을 보던 윤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년 5월이면 그랬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18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이틀 뒤면 45주기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윤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4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윤미자는 1층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환자와 방문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윤미자가 고개를 돌리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기만 할 때 윤미자는 본능적으로 대걸레를 던지고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신가요? 윤미자는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다. 불규칙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윤미자의 눈빛이 변했다. 5년간 병원에서 일한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누군가의 몸에 의학적 영혼이 깃든 듯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응급 카트 좀 가져와 주세요. 서둘러요. 윤미자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호흡을 유도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나이든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다. 젊은 의대생의 손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주변에 모인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혔어요.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혈압 체크하세요.
맥박이 불규칙해요. 의사가 도착했을 때 노인의 상태는 이미 안정되어 있었다. 노인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어디서 응급처치를 배우셨어요? 의사가 물었다. 윤미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잊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불현듯 드러난 것 같은 당혹감이 들었다. 그녀는 표정을 가다듬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TV에서요. 메디컬 드라마를 많이 봐서. 노인의 보호자들이 달려왔다. 그중 손녀로 보이는 10살쯤 된 소녀가 윤미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살려줘서 고마워요. 소녀는 윤미자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굳어있던 윤미자의 손에 소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녀의 눈이 맑게 빛났다. 그 눈빛이 윤미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윤미자는 황급히 손을 떼고 자리를 피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뒤에서 소녀의 부모가 감사 인사를 외쳤지만 윤미자는 이미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청소 도구실에 들어간 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아직도 가슴은 뛰고 있었다. 응급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의학적 지식과 손놀림. 45년간 억눌러왔던 것들이 갑자기 솟아오른 것이다. 거울 속 자신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게 뭐람? 윤미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녀는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물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감정 없는 표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윤미자는 중환자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간호사들이 새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의식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70대 남성 환자. 윤미자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환자의 차트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오창석, 75세, 뇌졸중. 윤미자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다. 플라스틱과 휴지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시간이 정지한 듯 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45년 만의 대면. 병실로 이동하는 오창석과 윤미자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오창석의 눈이 커졌다. 그도 알아본 것이었다. 윤미자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17일 광주의 봄날. 단국대학교 의대생이었던 윤미자와 약혼자 김태우는 민주화를 외치는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둘은 캠퍼스 커플이었다. 의대 3학년생으로 미래가 창창했다. 우리는 의사가 될 사람들이야. 부상자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의무야. 태우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시위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행동이었다. 그날 밤 계엄군이 학교에 들이닥쳤다. 응급처치를 하던 윤미자와 태우는 불순분자로 연행되었다. 어두운 지하실. 윤미자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 방 안에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냉혹한 표정의 남자. 당시 정보가 경찰이었던 오창석. 그는 담배를 피워 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빨갱이들 명단 대봐. 누가 선동했지? 누구한테 지시받았어? 윤미자가 모른다고 하자 구타가 시작됐다. 전기 고문, 물 고문이 이어졌다. 윤미자는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옆방에서는 태우의 비명이 들렸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었지만 벽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복도 창살 틈으로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약혼자의 모습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조직의 상부가 누구야?
오창석의 고함이 들렸다. 태우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의대생일 뿐이야. 우린 그저 부상자를 도우려고. 오창석은 분노했다. 그는 태우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밀어넣었다. 윤미자는 공포에 질려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태우의 발이 공중에서 버둥거렸다.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태우의 마지막 숨소리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순간을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이게 빨갱이들의 말로다. 내 차례다, 아가씨. 오창석이 윤미자에게 말했다. 석방된 후 윤미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의사가 될 수 없었다. 취업은 불가능했고 학교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버려야 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날 죽었다. 그녀는 잊지 않기 위해 살았다. 45년간 매일 밤 그날을 기억하며. 윤 씨, 괜찮아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윤미자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주웠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날 밤 윤미자는 인터넷으로 오창석을 검색했다. 그는 정보가 경찰에서 승진해 고위직을 역임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별다른 처벌 없이 은퇴했다. 반면 그녀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꿈을 잃고 45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그 원흉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윤미자는 손에 쥔 소주잔을 3개 쥐었다. 잔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45년간 꺼지지 않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틀 후 간호사 스테이션. 윤미자는 걸레질을 하며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창석 씨 옛날에 경찰이셨대요. 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고.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은 완전히 상실됐지만 의식은 또렷하시대요.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윤미자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걸레질을 계속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보호자는 없나 봐요? 다른 간호사가 물었다. 아들 내외가 있는데 해외에 산대요. 연락은 해뒀고 오는 중이래요. 당분간은 혼자 계실 거래요. 윤미자는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병원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았다. 오창석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 의식은 명료함, 혈압약 처방, IV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 중. 증상 발현은 3일 전. 현재 504호 병실에 입원 중. 창밖을 내다보던 윤미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4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그녀에게 이것은 운명이었다. 다음 날 윤미자는 504호 병실 청소를 자원했다. 평소에는 다른 청소부들이 꺼리는 일이었다. 중증 환자 병실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서자 오창석이 침대에 반쯤 일으켜져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던 그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윤미자와 눈이 마주쳤다. 오창석의 눈이 커졌다. 그는 분명히 알아보았다. 윤미자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오창석 씨 기억하세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말을 못하는 오창석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45년 전 그가 다른 이들에게 공포를 심었던 것처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찾아 더듬었지만
윤미자는 이미 그 버튼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45년이 지났네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윤미자는 창문 커튼을 조금 더 내려 병실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녀는 오창석의 침대 옆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얼굴은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자는 이제 무력한 환자에 불과했다. 태우를 기억하세요? 김태우. 제 약혼자였어요. 오창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인정인가, 두려움인가, 윤미자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오창석의 IV 정맥 라인을 유심히 살폈다. 주사를 통해 약물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는데. 윤미자는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의 꿈을 모두 앗아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미자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하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아, 윤 씨. 여기도 청소해요? 네, 오늘은 이쪽 구역을 맡았어요. 간호사는 오창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다. 윤미자는 마지막으로 오창석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내일 또 뵐게요, 오창석 씨. 병실을 나서는 윤미자의 눈에는 45년 만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병원 약국. 윤미자는 오래된 친구 정영숙을 찾았다. 정영숙은 윤미자의 대학 동기로 의대생 시절 같은 반이었다. 그녀는 약사가 되어 이 병원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었다. 윤미자가 5년 전 이 병원에 청소부로 취직했을 때 정영숙은 그녀를 알아보고 놀랐지만 윤미자의 부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약국의 한쪽 구석, 점심시간에 만난 두 사람. 정영숙은 윤미자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45년간 무표정했던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미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달라 보여. 윤미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어, 영수가. 그 사람. 여기 입원해 있어. 정영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 오창석. 내 약혼자를 죽인 그 경찰. 정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오래전 광주에서의 일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서울에 남아 있었지만 친구가 겪은 고통에 대해 들었다. 윤미자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미자야. 설마. 윤미자는 웃었다. 45년 만의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묻어? 내 인생이 묻혔는데? 태우가 묻혔는데? 윤미자는 정영숙에게 45년간의 집요한 추적을 털어놓았다. 대학 중퇴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 아이들을 키웠지만 남편은 그녀의 악몽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만에 떠났다. 아이들은 자랐고 그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다. 오창석을 찾아내는 것.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었어. 경찰서장, 지방청장까지 올라갔더라고. 내가 누군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명의 재봉사였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윤미자는 옛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내 앞에 있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나를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자야, 그만해. 우리 나이가 어떤데. 이제 과거는 묻어두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복수? 그게 태우를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윤미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태우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정영숙은 처음엔 만류했지만 윤미자의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읽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결국 말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병원에는 CCTV가 있고 모든 투약 기록이 남아.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신 내가 의학적 정보는 줄 수 있어. 노인의 심장은 약해. 특히 뇌졸중 환자는 더. 정영숙은 특정 약물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 심장마비 증상을 유발하지만 일반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약물에 대해. 윤미자는 정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영숙아. 마지막 부탁이야.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 정영숙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미자야,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어. 태우가 원하는 건. 윤미자는 말을 잘랐다. 태우는 없어. 45년 전에 죽었어. 나도. 그때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밤 11시 병원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야간 당직 간호사들은 스테이션에 모여 있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윤미자는 야간 청소부로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대걸레를 밀며 천천히 504호 병실 앞에 도착했다. 주변을 살피고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오창석은 잠에서 깨어 침대에 반쯤 일으켜진 채로 윤미자를 보았다. 밤중에 나타난 청소부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곧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윤미자는 문을 닫고 조용히 잠갔다. 병실의 창문 커튼을 완전히 내리고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스탠드만 켜두었다. 오렌지빛 조명이 병실을 어둡게 물들였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장갑을 꺼내 손에 끼고 침대 옆에 앉았다. 오랜만이에요, 오창석 씨. 윤미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45년간 상상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기억나세요? 태우 씨를 물에 빠뜨리던 날 제가 비명을 질렀잖아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말을 못하는 오창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과하는 듯한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한 제스처였다. 네 차례다, 빨갱이년아. 그렇게 말했어요. 윤미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약국 친구가 알려준 약물이었다. 그녀는 오창석의 IV 정맥 라인을 살폈다. 투명한 튜브를 따라 약물이 천천히 그의 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윤미자의 손이 주사 라인을 만지작거렸다. 45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이 순간을. 그녀는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꺼냈다. 주사기 속 무색 투명한 액체는 보통의 식염수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오창석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흔들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만이 이불 위에서 안절부절 움직였다. 윤미자가 IV 라인에 주사기를 연결하려는 순간 오창석의 눈에서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의 입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윤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45년간 꿈꿔온 순간이었다. 복수의 순간. 그러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일었다. 과연 이것이 태우가 원했던 것일까?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녀가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잠시 윤미자의 마음에 망설임이 찾아왔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미자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복수를 완수하고 태우의 한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창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참회의 빛이 있었다. 윤미자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주사기의 내용물을 IV 라인에 주입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알람이 울리지는 않았다. 증상은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20분 혹은 30분 후에 그녀가 이미 병원을 떠난 뒤에 윤미자는 멍하니 오창석을 바라보았다. 끝났다. 4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 오창석은 이제 그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항이 없었다. 그저 체념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고 윤미자는 평소처럼 바닥을 한 번 더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아, 윤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네, 이제 끝나가요. 윤미자는 휴게실로 향했다. 퇴근 시간까지 30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의 무게를 아직 완전히 실감하지 못했다. 퇴근 카드를 찍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긴급 코드가 방송되는 소리가 들렸다. 코드 블루 5층 504호실. 코드 블루. 윤미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깊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냥 바라만 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병원은 술렁였다. 출근한 윤미자는 로비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젯밤에 504호 환자분 돌아가셨대요. 갑자기요? 왜요? 심장마비래요. 뇌졸중 환자들한테 종종 있는 일이래요. 오창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병원에 퍼졌다. 원인 모를 심장마비였다. 의사들은 뇌졸중 합병증으로 추정했다. 간호사들은 아무런 전조도 없었다며 놀라워했다. 해외에 있던 아들이 급히 귀국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윤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했다. 5층은 일부러 피했다. 과거 정복의 경찰의 죽음이 그녀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아무도 몰랐다. 정영숙만이 윤미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점심시간 약국 앞 복도에서 그들은 잠시 마주쳤다. 미자야. 정영숙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윤미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정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후회하지 않아? 윤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하는가? 복수는 그녀의 45년 인생을 지배해온 유일한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모르겠어. 그냥 공허해. 그날 저녁 윤미자는 사직서를 작성했다.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5년간 청소부로 일한 병원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사직서를 총무과에 제출하고 나오는 길, 그녀는 병원 예배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미자는 무의식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예배실에는 십자가와 성경만이 있었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 오랫동안 그저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오열했다. 복수가 끝났지만 그녀의 가슴속 상처는 여전했다. 태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청춘도 꿈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창석의 죽음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윤미자는 태우의 묘소를 찾았다. 광주 망월동 묘역의 구석에 있는 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소주를 한 잔 따랐다. 해냈어.
태우야, 이제 끝났어. 그러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예상했던 해방감이 아니었다.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45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그녀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리고 복수도 그녀를 치유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내 목표는 이것뿐이었는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녀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을 정리했다. 오래된 사진들, 45년간 모아온 자료들, 태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든 것을 큰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다. 이제 과거와의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다. 며칠간 윤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TV도 켜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단절된 삶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 그저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쌌다. 5월 18일 아침 윤미자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태우가 죽은 지 정확히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방에 태우의 사진과 소주 한 병을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5월 18일 오후 윤미자는 한강 마포대교 위에 서 있었다. 날은 화창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다. 다리 위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오갔다. 모두 각자의 삶에 충실해 보였다. 윤미자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태우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두 사람 모두 하얀 의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가득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어, 태우야. 45년이 지났는데도. 윤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대생이었던 그녀, 약혼자를 잃은 그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녀, 남편과 이혼한 그녀, 아이들이 성장해 떠난 후에 그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그녀,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이룬 그녀. 모두 다른 사람 같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강변에는 철쭉과 개나리가 만발했고 벚꽃은 이미 지고 있었다.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었다. 태우가 죽은 그날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었다. 윤미자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넘으려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할머니. 돌아보니 병원에서 윤미자가 도왔던 노인의 손녀였다. 아이는 윤미자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이 봄날의 햇살 아래 선명히 빛났다. 할머니, 기억나요? 병원에서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셨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찾으라고 했어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대요. 아이는 윤미자의 손을 잡았다. 순수한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덮였다. 아이의 눈에는 맑고 순수한 빛이 있었다. 할머니도 의사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살렸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대요. 윤미자는 잠시 멈췄다. 아이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의료인이 되고자 했던 열정, 사람을 돕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 태우와 함께 꿈꾸던 그 세상. 아니야. 윤미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가 조용히 풀었다. 아이의 부모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윤미자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가봐야겠구나. 아이를 보내고 윤미자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복수는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린 순간, 그때는 오랜만에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난간에서 천천히 물러선 윤미자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다리를 천천히 걸어갔다. 어디로 가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한강의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다. 강물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다. 45년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1980년 5월에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과거가 아닌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봄은 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어쩌면 그 겨울도 언젠가는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윤미자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태우의 죽음과 그녀의 복수, 그리고 그 후의 공허함. 모든 것은 봄날의 침묵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